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이 된 백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저에겐 좀 복잡한 사연이 하나 있어요. 제 친구들도 이런 일이 있냐며 어이없어 하든 혹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 연배가 또래 친구들 부모님보다 많으신데 두 분 모두 결혼도 늦었고 임신이 되지 않아 고생하셨다고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과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자라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께서 제가 결혼하고 5년쯤 지나 돌아가셨고 현재 어머니의 연세가 많으시니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저와 남편은 1살 차이로 제가 한창 방송국 소속 메이크업 학원에 다닐 때였어요. 남편은 메이크업 학원 원장님이 알고 지내는 대학생이었고요. 저를 예쁘게 봐주신 원장님이 연결해 주셨어요. 저는 2년제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실무를 배우기 위해 방송국 쪽에서 공부를 하던 참이었고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고 있던 남편은 군에서 막 제대하고 복학한 학생이었지요. 저도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지만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기에 데이트 비용은 제가 더 자주 부담하곤 했어요. 1살 터울이었지만 한참 위 오빠 같은 남편은 그런 상황을 미안해하면서도 미래에 호강시켜주겠다며 어린 나이임에도 결혼을 약속했어요. 2년 후 학교를 졸업한 그는 유통 관련 중소기업에 들어가 돈을 모았고 그 사이 저는 대형 메이크업 샵에 취직하여 일하던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준비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건 거의 없고 누나들이 결혼 자금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누나가 둘이나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가깝게 지내지 못하지만 둘 다 일을 하기도 하고 매형들도 능력이 좋다면서 형제들 자랑인 듯 자신이 돈을 모아놓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인 듯 멋쩍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도 모은 돈이 많지는 않았고 저희 부모님도 넉넉한 형편으로 시집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서로 무리하지 말고 준비하자고 약속했어요. 저는 결혼 후에도 쭉 샵에 나가다가 둘째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피부 미용샵을 차릴 준비를 했지요. 동네 상가에 작게 차릴 거라 평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월세는 결코 적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안 시부모님이 자금을 조금 보태주셔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초반에는 예약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었기에 아이들을 돌보며 가능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고정 손님도 많아지고 오전 오후 할 거 없이 예약이 들어와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원으로 돌리며 운영을 했어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니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피부샵 운영을 11년째 하던 중 4년 전 사업이 망하면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피부샵이 자리를 잡으면서 본인이 다니던 회사를 나와 피부샵 전용 화장품 납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기업 제품이며 해외 유명 상품이 대거 들어오면서 사업이 불안해지자 병이 생기더군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후 이틀 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그렇게 가족 곁을 호련히 떠났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저 몰래 진 빚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액수는 무려 2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님은 저에게 평생 모은 돈 1억을 주셨어요. 내 아들놈이 남긴 거다. 내가 수습해야지. 건강히 살아있으면 40대에 뭐가 무섭냐고 따져 물을 텐데 이렇게 황망하게 떠날 줄 누가 알았겠니? 애미야,
이거 미안해 하지 말고 받아다오. 남편도 떠난 마당에 내 아들 때문에 늙음하게 고생하지 말라며 선뜻 돈을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결혼 생활 내내 며느리인 저를 챙겨주셨어요. 참 따뜻하고 배려 깊은 분이세요. 처음엔 1억을 못 받겠다고 손살을 치며 거절했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어머니의 말에 결국 손을 내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아주 극성맞은 시누이가 둘이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 있지 않습니까? 특목고의 명문대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한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큰 시누는 외고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후 스카이중 K대에 들어가 중문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별 3개를 뜻하는 전자기업에 들어가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큰 시아주버님은 공대를 졸업해 같은 계열사 연구 쪽에 계시고요. 작은 시누는 특목고는 아니었지만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매년 회장을 도맡았고 또 전교회장도 줄줄이 해봤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대단한 싹이었던 거죠. S대 법학과에 입학해 학교 정문이며 아파트 앞까지 엄청 커다란 플랜카드도 붙었었대요. 현재는 자동차 회사 법률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유명한 로펌의 공동대표 변호사이고요. 명문대 출신이라 그런지 주변인들도 사회에서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뿐이고 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인정합니다. 저 같았어도 그런 경력이라면 콧대 높게 살 거예요. 신우들 말로는 자기 엄마가 워낙 무르고 착하니까 자기네 둘이라도 독해야 된다나 뭐라나. 그래서인지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아니 어머니도 안 하시는 걸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지 제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고 그걸 옆에서 보는 남편도 힘들어했지만 나이가 많은 누나들을 어쩌지 못했어요. 제 앞에선 다음에 만나면 둘이 받겠다며 씩씩거리며 큰 소리를 쳐도 누님들한테 직접 대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보다 누나들이 더 무서웠다고 하니 나이가 들어서도 방법이 없어 보였죠. 그러려니 했습니다. 명절이면 본인들 시댁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며 일찌감치 친정으로 와 드러누워 있고 명절 준비는 물론 온갖 뒤치다꺼리까지 다 제 차지였어요. 조금이라도 쉬는 꼴을 못 보고 나는 이번 명절에 김치전이 먹고 싶네. 우리 애 못 먹으니 잡채에 버섯은 빼라. 상에 안 올려도 겉절이를 해놔라. 갈비에 넣을 당근이 왜 동글지 않느냐? 약밥은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해 먹는 게 맛있더라. 자기들 입맛대로 입으로만 나불거리곤 했죠. 그것도 이제 다 추억입니다. 사업이며 남편 장례를 치른 지 3개월쯤 지나 계절이 바뀌고 겨우 마음을 추스릴 무렵이었어요. 생계도 문제이지만 우울감에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집 앞에 베이커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시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의 장례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분이라 안부를 물으려 전화했나 했더니 시어머님이 제게 1억을 줬다는 사실을 시누들이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생각보다 늦게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매달 시누들이 어머님 통장을 검사해 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어머님이 어찌저찌 숨기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결국엔 시누들 레이더에 딱 걸린 것이었죠. 오후에 저희 동네로 찾아오겠다고 한 두 시누이는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제가 일하고 있는 빵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년아, 너 사업한다고 깝치다가 결국엔 사업 다 말아먹고 내 동생까지 저 세상 가게 만들더니 거기에 우리 엄마까지 꼬드겨서 1억을 챙겨? 노인네한테 그게 전 재산인데 그걸 달라고 하냐고. 너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너 내 동생이랑 결혼할 때부터 꿍꿍이가 있었어. 그렇지? 사업 수완도 없으면서 지가 무슨 수로 사업을 하겠다고. 망하니까 남편 탓이고 우리 엄마 탓이든 양심이 있으면 우리 엄마한테 그동안 죄송했다고 돈을 내놔야 할 판에
어디 노인네가 꾸깃꾸깃 갖고 있던 돈을 그걸 싹싹 긁어가? 이제 돌봐줄 아들도 없는데 너 우리 엄마 돌봐줄 것도 아니잖아. 남편 죽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냐? 엄마한테 전화는 하는 거니? 너 아주 뻔뻔하다. 어? 우리 윤씨 조카들만 안 됐어. 우리 가여운 세진이 세린이. 애들이 엄마 보고 뭘 배우겠냐? 어? 오전 시간이라 다행히 가게에는 손님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같이 있던 사장님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신우들 말에 저는 뭐라고 대꾸할 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다다 쏟아붓고선 사장님한테 시원한 물 한 잔 달라고 하더니 분이 좀 식는 듯 하더군요. 저도 억울한 마음에 따박따박 받아쳤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달라고 해서 줬다고 하시던가요? 저요, 맹세코 절대로 어머님께 먼저 돈을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네, 저 하던 사업 다 망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보태주시긴 했죠. 그거 자리 잡은 후에 갚아드렸어요.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렸다고요. 딱 1,00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돈이요? 그거 저희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거였어요. 제가 사업해서 흥하든 망하든 언니들이 뭘 그렇게 도와주셨다고 이래요. 여기 제가 일하는 신성한 직장입니다. 양심 없으신 분들은 지금 두 분이세요. 동생이 부인도 모르는 2억을 빚지고 떠나버렸는데도 돈은 못 해줘도 많이 놀랐겠다. 그거 갚느라 고생하겠다. 누나로서 유감이다. 뭐 그런 남들도 하는 뻔한 인사말 하나 안 해주시면서 뭐요? 사기꾼, 피해자 코스프레? 이 보세요. 진짜 말 조심하세요. 당신들 동생한테 뒤통수 맞은 건 저죠. 안 사람이랑 상의도 없이 그런 빚을 지면서까지 투자라니요.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면 억울하지도 않게요. 아니 2억이 무슨 지나가던 개 이름이에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뭐가 불쌍해요. 그쪽 애들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애들입니다. 엄마 힘들까봐 옆에서 늘 위로해주는 애들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양심이 없는 건 윤씨 누님들 뿐이죠. 저희 애들 이름 그 입에 올리지 마세요. 저 정말 불쾌합니다. 저는 정말 정신없이 내뱉었어요. 생각하고 말하는 순서가 아니라 그냥 막 머리에서 입으로 줄줄 나와버렸죠.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이제 진정하고 퇴근하라며 저와 신우 둘에게 나가달라고 하여 자리를 저희 집으로 옮겼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신우 둘은 말도 안 되는 1억을 돌려내라며 억지를 부렸고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큰 신우 머리채를 덥석 잡았어요. 그러자 작은 신우가 제 머리채를 잡았고 그렇게 우리 셋은 거실에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 채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고 저희 셋의 모습을 보고 기함하시더라고요. 어머, 얘네 뭐 하는 짓들이야. 애들 올 시간에 뭐 하는 짓들이냐. 이것들아, 선 안 나? 제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는 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머님은 종종 말씀 없이 집에 들으곤 하셨거든요. 간식이라도 챙겨 먹이시고 학원 갈 때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도 사 먹으라며 용돈도 찔러주시고요. 근데 집 문을 열자마자 본인 딸들과 며느리가 한 대 뒤엉켜 머리를 잡고 흔들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뒤 시부모님이 시댁으로 저와 신우 둘을 모두 다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 빛이 발에 글씨마저 흐릿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우리 앞으로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무려 30년간 간직한 비밀이라면서요. 이제야 말해줘서 미안하다. 30년도 더 됐지. 우리끼리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너희 사는 모습 보니 밝힐 때가 되었다 싶어. 자, 열어보거라. 너희 세 사람
자매 사이다. 대체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지 저도 시누이들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도무지 연결고리가 생각나지도 않고 40살이 넘은 사람들에게 형제가 더 있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흰 몰랐겠지만 사돈 어른이랑 나는 고향 친구 사이다. 동네에서 부모님끼리도 가까이 지내던 아주 절친한 사이였지. 그 시절에는 20대 중반이면 장가를 갔었다. 네 아버지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선 제일 먼저 장가를 갔지. 나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한 후 한 2년쯤 지나 이 사람과 결혼했고 우리 넷은 종종 같이 만나는 사이였어. 결혼 정년기이니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며 자주 어울렸단다. 아이 그런데 먼저 결혼한 네 아버지 그 녀석도 나도 애가 들어서질 않는 거야. 하늘도 참 무심하다고 생각했던 쯤 그 녀석에게 딸이 둘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 전부터 만나온 여자가 하나 있었던 게야. 안사도는 난리가 났지. 아니, 너희 부모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연년생으로 자식이 있다니. 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두 집 살림을 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얼마나 충격이 컸겠니. 그런데 네 아버지는 안사돈더러 애를 키워달라고 하더라. 어차피 애도 안 생기니 저 아이들을 걷어 키우자고. 여자랑은 헤어지기로 했다면서 말이다. 아마 그 여자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한 모양이야.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혼하고 자기한테 와주는 것도 아니고 본처보다 애는 먼저 낳아 기르고 있는데 누가 봐도 미혼모밖에 더 되겠냔 말이야. 그때는 미혼모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참 내보이기 힘든 시대였으니까. 듣는 내내 얼마나 머리가 띵했는지 몰라요. 눈을 아무리 깜빡거리고 손으로 마른 세수를 계속해봐도 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깨어나지 못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희 아버지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사도는 못하겠다고 했어. 아무리 애가 없어도 자기 자식이 아닌 이 둘은 키우지 못하겠다면서 거절을 했지. 그때 너희 아버지가 거두지 못한 그 두 딸이 여기 옆에 앉아있는 네 시누이들이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럼 언니랑 나랑 엄마 아빠 딸이 아니야? 나 그럼 윤씨가 아니고 백씨야? 올케가 내 동생이라고? 엄마, 말 좀 해봐. 엄마랑 나랑 혈액형 똑같잖아. 나 엄마 딸이잖아. 아니에요? 내 귀랑 엄마 귀랑 완전 똑같은데. 여기 새끼 발가락 발톱도 2개 갈라지는 거. 그거 엄마랑 똑같잖아. 두 시누이들도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어지간히 놀란 듯했습니다. 나랑 네 엄마는 불임에 가까운 나 아닌 판정을 받고 많이 침울하던 상황이었어. 그래서 우린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무도 모르는 애들을 입양하느니 이 방법이 최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게지. 이 둘을 입양자로 내 호적에 올린 다음 우린 이사를 했어. 임신한 적도 없는 새댁이 갑자기 애를 둘이나 데리고 다니기엔 꽤나 속이 시끄러울 것 같더라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느니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먼 곳으로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단다. 서울 끝에서 반대편 끝으로 옮겨와 그렇게 여기 터를 잡고 산 지가 곧 50년이 되는 거야. 사돈과도 그때 연락을 끊어버렸다. 매몰찰 수도 있지만 두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어. 모르는 사이로 너희를 내 애들로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평생 연이 닿지 않을 거라 믿었었지. 그리고
너희를 거둬서 복을 받은 건지. 둘째가 8살이 되던 해에 임신이 되었다. 엄마는 고령이었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꼭 낳고 싶어 했고 우린 노사님에도 무사히 아이를 얻었어. 그게 너희 막내 동생이고 네 남편인 절호 얘기다.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 여쭤보니 저희 엄마는 아빠가 결혼 전부터 본인 말고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괘씸해서 애를 낳지 않으려고 했지만 세월이 흘러 두 분 사이는 좋아지셨고 당시에 이혼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아 이럴 바엔 내 애를 낳아 키우자 싶어 임신을 위해 많이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생긴 거죠. 시부모님이 아들을 낳은 1년 후 저희 부모님도 저를 낳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흘러 네 분은 상견례장에서 오랜만에 만나셨다고 했어요. 네 분 다 너무 놀랐지만 참 인연은 인연이다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엄연히 혈연 관계가 아니었기에 반대하지 않고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아버님 두 분은 당시 화장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잘 살았지? 두 딸도 너무 예쁘게 잘 키웠구만. 고생했네. 고마워. 평생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장성한 두 딸 얼굴을 보니 자네에게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소린가? 다 자네 덕에 나도 예쁜 딸들 애교 보며 힘내서 살았네. 종종 자네하고 자네 와이프 생각이 나곤 했어. 딸들 얼굴에서 자네 얼굴이 보일 때면 싫은 생각보다 고맙단 생각하며 두 사람이 우리 부부의 은인이라 여기고 살았다네. 우린 참 인연인가 봐. 저 누뚱이 두 사람 우리 반대하지 말고 결혼 허락하세. 그리고 이 비밀은 평생 지켜주도록 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은 걸림돌 없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어머님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겠다 싶어서 사돈인 저희 아버지와 신우 두 사람의 친자 검사를 해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증거로 갖고 있는 게 딸들에게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사돈 어른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어떻게 구하나 고민하셨는데 저희 결혼식 날 부모님 네 분이 웨딩홀 안에 있는 헤어샵에서 머리를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머리를 빗고 내려놓은 빗을 시어머님이 몰래 챙겨두셨다가 검사를 맡기셨대요. 물론 신우들 칫솔이랑 머리카락은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여태까지 가족들 몰래 혼자만 알고 계신 증거라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야 당연히 저희 친정아버지와 신우들은 부모 자식 사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시아버지에게 본인 자식 둘을 떠맡겼으니 양육비는 줘야 될 것 같아 교육비랑 대학 학비를 둘 다 대줬다고 하는 거예요. 시아버님은 회사원이셨으나 꽤 높은 직급까지 하셨던 분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일부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희 집이 왜 늘 힘들었는지도 알았습니다. 주식으로 날렸다,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서줬다 등의 이야기는 친정아버지가 두 딸의 양육비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이 마치 퍼즐 맞춰지듯 떠오르더라고요. 그 돈으로 신우 둘은 하고 싶은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며 명문대까지 진학하여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는 다니고 싶은 학원도 돈 없다는 말로 일관하는 부모님 밑에서 눈치를 보며 고3 때 겨우 몇 개월 다녀본 게 다인데 말입니다. 제 위로 언니가, 그것도 저 시누이 둘이나 같은 핏줄이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어딘가 저만 손해보고 산 것 같아 참 속상했어요. 그리고 책임감이 없는 듯, 아니 콸콸 넘치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우리 엄마만 속이 문드러지며 고생한 생각을 하니 도저히 눈물이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우들은 하나는 거의 거품을 물며 경기를 일으키고 하나는 구토를 하며 충격에 휩싸였어요. 자기들이 그렇게나 괴롭혔던 사람이 본인들과 자매지간이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누군들 기절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님은 두 사위에게 전화를 걸고 구급대원들이 집에 뛰쳐들어오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저는 기절도 구토도 없이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그날의 기억은 삐용거리며 초록불이 번쩍이던 앰뷸런스의 잔상이 가장 큽니다. 쇼크를 받아서인지 제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만취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집을 찾은 것 같아요. 두 시누이자 제 친언니들이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으면 시어머니가 더 이상은 그 꼴을 보지 않으려고 이런 어마어마한 진실을 밝혔겠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들도 아닌 신우들로부터 본인 친아들의 아내이자 며느리를 구해주려고 이런 사달을 냈겠냐고요. 이게 다 신우들의 업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집에 왔고 아이들은 학원과 독서실에서 늦게 돌아오니 저는 그 길로 침대에 누워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더 슬프고 더 처절하고 더 서글프게 울었어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제가 겪을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다음날 오후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알아서 학교에 갔더라고요. 마치 꿈에서 깨어나기 싫은 사람처럼 저는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희 집으로 두 시누이, 아니 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석고대죄라도 하듯 대뜸 무릎을 꿇더라고요. 미나, 미안하다. 우리가 너에게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보니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어. 시누이 올케 사이에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이제야 반성한다. 우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미안하다 미나.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을지. 시어머니도 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고 너에게 그런 상처를 줬는지. 우리가 미쳤었나 봐. 되돌아보니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으니 선생님도 친구들도 우리 자매를 참 예쁘게 봐줬어. 언제나 자신감 넘쳤고 스스로 내가 잘났으니 저렇게 나를 멋진 사람으로 우러러 보는구나 하면서 기고만장한 마음으로 살았더라. 어쩌면 우리 복이었을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홀어머니와 힘들게 살았거나 혹은 어머니한테 버림받고 아버지 곁에 살지만 새어머니 눈치 보며 컸거나 모두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 갈지도 몰랐을 운명인데 우리를 거둬주신 부모님도 대단하고 끝까지 우리를 키워주려고 노력하신 친아버지도 대단하셔. 아직 나도 정리가 잘 안 된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 근데 우선 너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겠더라. 그래서 감히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해. 그래, 당장은 어려울 거야. 사실 우리도 미안한 마음에 찾아왔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친엄마라는 사람의 행방은 아예 모르고 친아버지는 너희 상견례 때와 사돈 어르신 상으로 알고 간 장례식 때가 전부이니까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그렇다고 우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절대. 맞아. 언니랑 나 모두 부족함 없이 컸어. 멀리서나마 친아버지가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모른 채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다. 이 감정을 뭐라고 해야 하지? 친아버지께서도 감사하고 우리를 길러주신 아빠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미니 어머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그러고 보니 우리 닮은 얼굴이 있긴 하더라.
가족 사진 한참 들여다보고 느껴지더라고. 잘못했어, 미나. 시간을 갖고 우리 천천히 우리 관계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인정해보자. 부탁할게. 저는 한참이나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우습게도 두 사람은 저와 닮은 구석이 분명 있었어요. 여태까지 저 나쁜 기집애들 하면서 미워할 땐 안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큰언니는 아버지의 각진 눈썹 모양, 깊은 인중, 칼귀가 닮았고, 작은 언니는 둥그런 코끝, 복스러운 넓은 이마, 한쪽만 들어가는 보조개가 닮았더군요. 제 얼굴 안에 있는 넓은 이마, 깊은 인중, 왼쪽만 들어가는 보조개 칼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자매 맞네요. 닮은 것도 많고.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끼리 닮은 것도 있지만 언니들 아버지랑 골고루 닮았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사진 좀 가져와 볼게요. 저는 분홍 보자기에 예쁘게 담아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아버지 영정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세요. 큰언니는 여기 눈썹 모양 위로 솟은 게 진짜 똑같아요. 인중은 아버지랑 우리 셋 모두 닮은 것 같긴 한데 입술이 두꺼운 건 큰언니가 확실히 비슷하네요. 그리고 저도 여기 귀가 칼귀인데 지금 보니 큰언니 귀도 비슷해요. 언젠가 저한테 복도 없이 귀뿔이 어쩜 저렇게 날카롭냐고 놀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저 그날 관성 보러 점집 갈 뻔했잖아요. 그렇게 몹쓸귀인가 해서. 물론 돈 없어서 포기했지만. 그리고 사진은 무표정이라 안 보이지만 아버지도 왼쪽에 보조개 있으셨어요. 웃을 때보단 책 읽으시거나 어디 집중하셨을 때 보이던 보조개인데 오늘 작은 언니 입술 꾹 닫고 힘줄 때 보니까 딱 아버지 보조개네요. 저도요, 여기. 그리고 언니랑 저랑 헤어라인 이마 진짜 비슷한 거 알아요? 친구들이 진짜 예쁜 이마라고 엄청 부러워한 이마였는데 언니는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조여정 저리 가라 하는 자연산 이쁜 이마인데. 그러니까 앞머리 내지 마시고 저처럼 머리 길러서 이마 드러내고 다니세요. 언니 이마 진짜 이뻐요. 제가 아버지 영정 사진을 들고 눈, 코, 입 하나씩 짚어가며 어디가 어떻게 닮았는지 이야기를 하니 언니들은 훌쩍거리다가 웃다가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 셋이도 닮고. 그면서 왜 난 우리 엄마 아버지 안 닮았는지 했었는데 여기 있네 내가 닮은 사람. 언니 엄마가 한 번씩 너희는 돌아가신 할머니 닮았다고 했던 거 기억나? 엄마도 둘러댈 때마다 땀깨나 흘리셨겠어. 미나 왜 우리한테 소리 안 질러. 화내도 돼.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야. 각오하고 왔으니. 그동안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무슨 말을 들어도 싸지. 소리 지르고 악 지르고 울고불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너 그렇게 웃으니까 나 더 긴장돼. 지금 인상 쓰고 나한테 왜 그랬어라고 물을 힘도 없어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오고 남편이 응답이라도 해준대요. 부질없어요. 소리 지를 에너지 있으면 그냥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돌아보는 게 낫겠어요. 두 분 다 다리 펴세요. 용서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겁니다. 제가 내킬 때.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언니들 고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애들은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세진이 세린이한테 고모이신 거예요? 이모이신 거예요? 두 분이 정하실래요? 애들한테 정하라고 할까요? 아니다. 호칭 바꾸면 아버님이 서운하시려나? 용서고 뭐고 덤덤하게 호칭 고민을 하는 저를 보며 언니들은 갑자기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어머, 그러네.
아이, 평생 고모였는데 갑자기 이모도 된다고 하면 애들도 머리 아프겠다. 그건 우리가 정하지 말자. 고모라고 부르든 이모라고 부르든 다 틀린 말 아니잖아. 고모에도 대답해주고 이모에도 대답해주면서 살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소중한 동생의 아들이고 딸인데. 우순이 좋네. 아이고, 그렇게 치면 우리 애들은 외숙모더러 갑자기 막내 이모라고 하면 이거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난 요즘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나 잘났다고 어깨에 힘 잔뜩 주고 살던 욕심은 다 내려놨어. 절대 사람은 혼자 클 수 없지. 주변에서 나 잘 되라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힘써주고 그 기운을 보내주니 내가 이렇게 성장한 거야. 감사해. 나 잘난 맛을 살던 때보다 행복함이 더 크더라. 단지 미니한테 내 스트레스 풀면서 살아온 것 같아 참 많이 미안해. 아마 비밀로 해주시려던 부모님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 남은 생에서 미움은 줄이고 살라고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 부모님들도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 감추고 사셨을까요? 저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엉엉 울다 자고 다음날 애들 학교 가는 것도 모르고 오후에 일어났거든요. 고민하다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제 나 다 알게 되었으니 말해달라고 했더니 저희 엄마도 엉엉 우시더라고요. 제가 기운이 너무 없어서 운전은 어렵다고 하니까 그 길로 택시 타고 저희 집 오셨거든요. 신우들이 언니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고. 엄마가 거두겠다고 했으면 내 딸로 자랐을 애들이라면서 신우들이 타박한다는 말을 듣고도 그냥 숨겨진 비밀 같은 것조차 원래 없었던 것처럼 하고 살고 싶으셨대요. 엄마한테도 너무 상처인 일이라 결국 절 낳았지만 평생 남편에 대한 불신도 지워주지 않았고 엄마의 삶도 여자로서 너무 힘들었겠더라고요. 그날 둘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가정을 꾸리고 남편도 보낸 입장이니 이게 그냥 딸로서 들리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 엄마가 너무 짠하고 슬프고 속상하더라고요. 여자의 인생이 어떠한지 와 닿으면서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남은 시간 저희 집에서 모실까 해요. 아이들도 좋다고 했고요. 잘했다 그래. 같이 지내면 어머님도 덜 적적해 하시고 훨씬 나을 거야. 애들도 외할머니 좋아하잖아. 잘 됐네. 그날 언니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각자의 추억 이야기도 한참 나눴어요. 이제 용서할게요 라는 말은 따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핏줄인가 싶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집으로 합가하신 친정엄마께 언니들이 인사를 왔어요. 그동안 저희가 미니 힘들게 해서 속상하셨죠. 죄송합니다. 미니 이렇게 예쁜 동생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시누이로서 만난 거면 아주 가만 안 둘 참이었는데 미니가 그러대요. 엄마한텐 상처인 두 사람이지만 남편도 먼저 보내고 외로운 이 세상에 의지가 되는 언니가 둘이나 생겼다고. 그동안 엄마 힘들었었겠다고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에 내 마음이 다 녹았어요. 내가 딸 하나 기가 막히게 낳아놨어. 앞으로 우리 미니 잘 챙겨줘요. 언니들이니까. 시자가 빠지면 무조건 내 편 되는 거야. 친정 식구는 무조건 내 편이지 암. 예, 어르신. 알겠습니다. 저희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 어른들 잘못이지 두 사람 잘못 아니에요. 혹시 그 친엄마는 찾아봤어요? 난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네. 내가 남편더러 일절 소식 전하지 못하게 했거든. 그냥 저희 찾지 않으려고요. 크면서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으시고 연년생으로 둘이나 낳았는데 키우지 못하겠다고 돌아서신 거 보면
그때도 여력이 안 되셨을 테고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려고요. 어쩌면 그분이 저희를 맞지 않았기에 저흰 더 큰 사랑을 받고 큰 것 같아요. 지금의 자리에서 멀리서나마 그분의 건강만 바래드리려고요. 아이, 그래요. 두 사람 마음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민이랑 아버지 있는 곳은 다녀왔어요? 예, 뵙고 왔습니다. 길마다 명절마다 뵙고 오려고요. 이제 저희에게 아버지는 두 분이시니까요. 시누이였던 나의 언니들은 저희 친정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언니들이 저희 집에 들를 때면 2+1 한우에 갈비, 전복, 홍삼 세트에 제철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요. 엄마 챙겨주라면서요. 경제적으로 탄탄한 언니들이 있으니 사내 진미를 맛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각자의 남편들과 상의를 마친 후 제 남편이 진 빚을 둘이 나눠서 탕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남동생이 남겨놓은 재산이 빚밖에 없어서 미안하다면서요. 거기에 약간의 생활비도 주겠다고 해서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요. 혼자 근근히 버는 돈으로는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내겠더라고요. 제 어릴 적 아픔이 생각이 나서 배우겠다고 하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에 어려운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아주버님들께 아주버님이라는 호칭과 형부라는 호칭을 섞어서 쓰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형부라고 부를 때면 든든한 제 편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어렵고 불편했는데 말이죠. 형부들 역시 저를 처제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그분들과 말 섞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게 불러주시면 미소를 한 번 더 짓게 되더라고요. 참 묘한 경험입니다. 저는 저에게 늘 바다와 같은 이해와 배려를 해주시는 시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늘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던 어머님은 제가 막내딸과 다름없다며 애정 표현을 더 많이 해주세요. 혼자 친정어머니 모시고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힘들겠다고요. 저 역시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분명 시자이고 남편도 곁에 없는데 참 편하네요. 시댁에서 언니들을 만나도 언니들이 더 이상 부모님께 투덜거리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언뜻 보면 친부모님이 아니라 사실을 안 후에 선을 긋고 격식을 차리나 싶기도 하지만 이제 언니들이 철을 든 것이구나 싶어요. 모르고 살았지만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요즘입니다. 얼마 전 제 일기장에 남긴 글을 옮겨 적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곁에 있는 가족들을 둘러보는 5월을 보내기 바랍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가족의 정의는 무엇이며 가족은 어떤 모양을 하고 어떤 향기를 풍겨야 할까? 피로 연결된 것만이 가족이 아닐진데 피가 섞였다고 하니 이내 가족으로 느껴지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 자식을 곁에 두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배우자의 외도로 생긴 자식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 노력한 자는 어떤 생각을 하며 그 세월을 어찌 견뎠을 것인가? 피가 안 섞였음에도 남의 자식을 자신의 새끼로 받아들인 자의 각오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자신의 부모가 나를 낳지 않았다는 것에 놀란 자의 마음은 어디까지 내려갔다 와야 회복될 것인가? 이 복잡한 인연의 소용돌이를 일으킨 자는 왜 일찍 세상을 떠나 우리 곁에 없는 것인가? 죽은 자는 말이 없거늘 남겨진 자들의 물음표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머릿속에 떠도는 수없는 많은 물음표들을 몰아낸다. 내 주위를 이토록 따뜻하게 감싼 나의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원망이나 불신, 억울함이나 불안감은 내 속에서 모두 꺼내 없앤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받아들인다. 그것만이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가짐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약속한다. 당신을 가슴속 깊이 변치 않고 사랑할 것임을.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